입주 물량이 그 생각보다 작년에 굉장히 저조했고 둔촌60 같은 아파트만 하더라도 24년 12월 입주인데 그거는 언제 몇 달 더 입주 늦어질지 모르거든요. 전세 강세라는 거가 정상적으로 입주에 대한 물량들이 다 빠져버리면서 입주 공백이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거든요. 선형으로 있는 그 지역의 몇 개 도시들만 그 수혜를 좀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평생 거의 갈 일 없는 더 가기 어려운 그렇게 생기게 되면서 양극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금리 내려가는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된 것 같고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고는 리스크가 몇 개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나오면서 조정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작년에 굉장히 저조했고 맞아요.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작년에 분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26년이나 27년에 입주가 적다고 생각하면서 입주 대란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여기 시장에서 반영을 못하는 것 중에 부동산 입주를 예측할 때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고 예측하거나 아니면 착공 데이터 플러스 3년으로 예측하거나 그런데 실제로 그거가 작년에 많이 틀렸어요. 맞아요. 네. 보면은 부동산원도 43만 원 아파트 입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25만 원 들어왔고 맞아요. 서울도 작년에 33,000호 아파트 입주였는데 실제는 13,000 들어왔거든요. 그 얘기는 공급이 엄청나게 없었다는 거가 되거든요. 수급론자들이 봤을 때는 전세 강세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입주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공사 기간이 평균 10개월 길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딜레이가 22년, 3년을 거치면서 생겼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둔촌60 같은 아파트만 하더라도 24년 12월 입주인데 그거는 언제 몇 달 더 입주 늦어질지 모르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도 스케줄 잘 지킬지 못 지킬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전세 강세라는 거가 빌라에서도 오고 금리도 낮아지고 한 부분도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입주에 대한 물량들이 다 빠져버리면서 입주 공백이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거든요. 예측치에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생긴 공백에 따른 시장 상황 변동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부동산원 데이터대로 작년에 43만 원 아파트 입주가 25만 원 했다면 18만 원 어디 간 거죠? 서울도 지금 작년에 2만 호가 입주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벙 떠서 더 입주 물량이 이제 늦어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도래하기 시작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전세 약세와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게 사실 18만 원가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장에 등장할 거 그게 순차적으로 될지 아니면 공백이 생긴 것처럼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런 요인들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으로 인한 집값 변동들이 시장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마이크로한 변수는 결국 수요하고 공급인데 그 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급 절벽들을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공급 절벽이 올해 와버렸거든요. 작년과 올해. 그래서 전세가가 좀 강세라는 거는 그 준공되는 시점에 공급 충격이 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사면 될까요? 기준금리 내려가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집을 살 만한 환경이죠. 근데 현재는 주택 가격 레벨이 우리 소득 대비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만으로 집을 사기에는 짊어져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폭이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금리가 소위 과거처럼 기준금리 1%대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려가고 막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주택의 매매가가 현재보다 좀 더 올라갈 확률로 이렇게 높은 금액을 대기에는 저는 리스크 리턴을 생각해 보면은 좋은 계산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소득의 8배 이내에서 자기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주택을 실거주 4년 이상 하실 분들이 사시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그분들 선택이시라고 생각하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면 안 된다 이거죠. 필요하면 사는 거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면은 이제 후회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가기엔 위험하다. 근데 투자 플러스 뭐 실거주를 하면은 그건 고려해볼 만하고요. 그렇죠. 투자적인 관점이 좀 더 높으시다면은 저는 이제 비추천이고
실거주 목적이 좀 실거주 크다. 관점이 좀 더 높다고 하시면은 그냥 자기 소득에 맞춰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적인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박상구 장관도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 상승하는 것 때문에 수도권 집값 튈까봐 걱정을 하는데 지방은 지금 하나도 그런 게 없다. 오히려 지방은 우리가 아직도 걱정이 너무 많다. 지금 전반적인 국토부나 용산의 부동산 정책은 고가 주택에 완전 맞아요. 그 딱 집중화된 정책들만 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를 해소할 진정한 의지는 현재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지방시장 활성 정책들을 좀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방시장 활성화 정책들은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 같은 것들은 여러 이제 수도권 기능들을 다시 지방 재이전한다던가 지방을 광역, 권역 거점화로 묶는 그런 형태의 도시 정책들, 도시 레벨급의 정책들이 좀 나오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총선 이후에 어쩌면 여소야대가 되고 한다면은 정책이 그런 식으로 돌아설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건 사실 뭐 야당 의원들도 반대할 게 아니거든요. 메가시티 구상은 어쨌든 24번의 민생 토론을 통해서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한다면 수도권에 GTX DEF 깐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전반적인 통일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위험하다. 안 그래도 지금 GTX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광역철도 얘기를 꺼내서 같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 GTX가 지나가는 동탄, 거긴 GTX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필드가 아예 구성이 되잖아요. 동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 시장들은 좀 어떻게 될 거로 보실까요? SRT를 통한 광역 접근을 하는 그 관문 도시가 현재 수서에서 동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그 수도권의 관문이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탄은 잠재적으로 광역 지방으로 연결되는 수요들을 끌고 올 수 있는 포텐셜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수서나 서울역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동탄이 됐던 그런 지역들이 좀 갖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개별 시도한테는 좋은 이슈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바운더리는 굉장히 넓어졌는데 GTX 노선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가 뺏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익빈 분익부 형태로 도시도 변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과 강남 수서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한국은 뭐가 좀 문제였냐면은 다 등속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수인 분당선을 깔았다 하더라도 수인 분당선이 특정 어떤 라인부터 쫙 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제 철컹철컹 달렸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간 거리가 멀어지면 빨리 가야 되는데 역간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빨리 가지 않는 네, 상황이었던. 그렇죠. 근데 GTX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도시권을 구분하는 최초의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GTX가 어쨌든 개통한 거에 대한 의미가 좀 남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으로 있는 그 지역의 몇 개 도시들만 그 수혜를 좀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평소에 거의 갈 일 없는 더 가기 어려운 뭐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양극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지하철 노선들이 되게 촘촘하게 가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GTX를 까니까 그러니까는 완전 선택과 집중이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는 게 경기 남부 지역권은 아예 별도 시장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경기 남부권이 그냥 제일 포텐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소득이 가장 탄탄하게 짱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현재 주택 가격이 뭐 역세권 주변은 상당히 높지만 비역세권은 낮은 편이거든요. 만약에 뭐 부부 맞벌이로 아니면 외벌이라 하더라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회사를 다니면은 그 높은 연봉을 받으니까 해당 도시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막 서울에 있는 요지의 주택을 마련하는 게 되게 미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민서울을 추구하지만은 사실은 서울도 도시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GTX를 통해서 서울 관문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고 하다고 한다면은 일자리 가까운 도시의 장점이 좀 많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남부권역의 전반적인 포텐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들도 넓어요. 수원시, 화성시 여기도 거의 인구 100만 명씩이고 그 다음에 용인시도 지금은 별거 없지만 앞으로 굉장히 그 클러스터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를 집중 배치하게 될 예정이고 용인, 화성, 수원 그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오산 나오고 그리고 바로 서쪽으로 꺾으면 바로 평택 나오고 사실 범위도 되게 넓거든요. 그런 넓은 범위의 도시들은 또 고속으로 연결하면 그 안에서는 또 그 연담 도시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처럼 인구 100만, 200만 정도 되는 도시들 대여섯 개를 묶어가지고
그 도시 클러스터를 만들어지는 걸 연담화라 하거든요. 그럼 연담화가 됐을 때 그 네트워크 효과도 엄청나요. 거점 도시 몇 개가 그냥 짱짱하게 커지면은, 근데 그 연담이 가장 코어 지역이 결국은 전 동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탄 포텐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탄 22억이 충격을 안겨줬었는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거래다. 뭐 지금처럼 계속 쭉 간다면 그 주택은 고가라 하더라도 그 클러스터 안에서는 가장 대장 주택이니까 뭐 설명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역세권이라는 그 역세권 주택에 대한 포텐셜을 개인적으로 높게 치거든요. 광역 역세권이 갖고 있는 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전 일반 지하철 역세권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 지역은 그 하단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동탄에서 거점을 잡고 아까 관문도시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좀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 상황이 이 변동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변곡점의 타이밍이긴 한 것 같아요. 이 4월 총선을 앞둔 이 시점이. 그럴 때 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거는 결국 모든 가구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자가 가구가 갖고 있는 주거 안정성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무주택인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무조건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좋지만은 어쨌든 그 주거 비용을 좀 낮춘 형태에서 자가 가구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좀 가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는 편이고요. 반대로 막 주택 가격 상승률을 더 높게 기대하듯이,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집 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가 안정성으로 그 주택에 좀 살다 보시면은 결국은 이자비 올라가는 정도는 해지를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막 바라보시고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예전처럼 갭 투자하는 시대는 거의 끝나간다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전세 가격 올라가니까 막 집을 다시 취득하고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여전히 매도 물량 쌓이는 거 보면은 집 팔고 싶어서 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코너에 몰렸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 시장 좋아졌을 때 적극적으로 집 다시 사겠냐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고, 흉터가 크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투자가 어느 정도 거의 끝나가는 시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는 다른 많은 자산들이 커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은 진짜 그냥 자가거주 안정성 정도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입지라든가 뭐 상품성이라든가 그런 개별 부동산의 펀더멘탈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막 가격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런 것만 코인 가격 보듯이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꼰대식 인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짜 집의 가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셔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